계엄 관련해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 이제 노상원의 수사 2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거기에 절대 고문. 고문 막 많잖아.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네. 케이블 타이 많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선관위를 장악한 후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해서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예. 위해서 그런 이제 고문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박선원 의원이요. 자백 유도제 문건을 제시하면서 자백 유도 약물을 활용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진짜 끔찍한 폭로였는데 근데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잖아. 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 맞아요. 너무 허황되다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예,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내란 특검이 문건을 확보를 했던 거야. 맞아요. 그 확보한 문건을 박선훈 의원이 공개를 했던 거고요. 예. 문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고 자백 유도제 딱 쓰여져 있죠. 네. 그리고 사용 방법.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아예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냥 맞지? 이런 식으로 자백을 예. 받으려고 했던 거야. 밑에 약물도 다 적어놨어요. 약물 예. 종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국방부 특수본에서 문상호가 뭐라고 진술했냐?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령부에서 네. 문건 작성했어. 네. 그런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문상호한테 줬대. 여기까지 나온 거야. 예. 근데 문상호도 지시가 있었다는 걸 자백했지. 네. 근데 이 문건을 노상원에게 줬다는 아직 진술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흐름상은 이제 그렇지. 왜냐면 네. 지시받았다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18세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막 고문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일제 강점기 때 무슨 마루타한테 하는 것도 이거 아니고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자백 유도제라고 하니까 그냥 약물을 먹이나? 근데 이게 그냥 약물이 아니라 무슨 향정신성, 그 맞아요. 마약 성분, 예.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 자기가 막 섞어. 예. 내란 이후의 방첩사는 어떨까? 이게 문제야. 전혀 바뀌지 않았어. 설마. 지금도 정치 성향을 수집하고요.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 지금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군 와. 통수권자야.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직도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현직 방첩사 간부가 JTBC 카메라 앞에 서서 관련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인원이 있다. 이 인원을 좀 인원하고 친해져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좀 개혁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좀 정치에 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부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가서 정보를 좀 불문해봐라. 좀 개혁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전부 정보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했다. 네, 그런 식의 보고서 부대원에 대해서 너 이재명 지지자냐? 라는 식으로 미치겠네, 얘기를 진짜. 하는 게 종종 있었습니다. 너 일찍이지? 너 이재명 찍었지? 라면서 기본적으로 좀 개헌이 정당했다. 이것은 뭐 자유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든가 또는 뭐 극우 유튜버를 자기가 시청한다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가르친다던가 요게 올 초입니다. 이게 내란 유전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네, 발본색은 해야 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증언해준 간부도 나오고 했지만 예. 제가 듣기로는 방첩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되는 경우가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런 점들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리스트. 이른바 이제 거기에 하나 있었던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맞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문건도 몇 번 얘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요런 이제 문건이 있었잖아. 예.
예. 저기 보면은 사람이 다 씁니다. 예. 이게 이번에 JTBC를 통해서 이게 또 저희는 그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예. 이제 JTBC를 통해서 이게 내부 고발자가 이거 폭로를 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손으로 쓰게 한 거는 기록을 서버에 타임. 남기지 않기 그렇지. 위해서. 보안을. 네. 그때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요게 이번에 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게 아니라 민간인도 사찰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방첩사 내부 매뉴얼을 보면 거기 딱 나와 있더만. 자, 방첩사 내부 매뉴얼입니다. 인사검증 지원 파트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 위촉 직위 등 그 밖에 인사검증이 필요한 자. 그걸 민간인이지. 그렇죠. 유의사항, 특별검증조사 결과 작성 시 부정적 사례와 각종 의혹, 설 등은 누락 없이 반영해라. 네.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진짜 민간인까지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읽히는 거고.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내부 저거를 바꿔가지고 저거를 다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건 보여주셨는데 그 손글씨 있잖아요. 네. 글씨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썼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거 네. 누가 쓴 거냐. 예. 귀여운 글씨요. 그랬더니 이제 그 휘문 출신 사령관이 이제 휘문 후배를 데려다가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휘문 출신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거겠죠? 휘문 출신 장관하고. 휘문이요? 휘문? 아니라 충암 충암. 죄송합니다. 충암. 갑자기 휘문이 나왔어요. 휘문고등학교 충암 출신들이 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충암. 충암 출신 중령이 그 밑에 있는 소령한테 지시를 했대요. 요거를 양식만 출력해가지고 나중에 근거 안 남게 손으로 써라. 근데 자기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보고하는데 누가 될까봐 그 밑에 있는 여성 장교한테도 시켰대. 여자 글씨라는 거야. 그래요? 예쁘게 써야 되니까. 야, 엄청나게 그럼 다 특정이 됐네요. 굉장히 신경 써. 그러니까 특검은 누가 썼는지까지 지금 다 특정이 확인했고요. 다 됐네. 그 다음에 저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타이핑을 해서 파일로 보관한 게 또 있었어요. 따로. 네, 저거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예상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또 열심히 했다는 흔적도 될 수 있고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검색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이상한 걸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찾을 수 없게. 근데 찾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거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모 씨는 관련 판결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되고 방조범의 성립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손모 씨와 달리 적어도 2011년 1월 13일까지는 블랙펄 측의 지시나 요청에 아무런 이유 없이 따랐고 블랙펄 측의 20억 원의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등을 넘겨주어 블랙펄 측이 매도 매수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손모 씨의 경우 시세 조정 세력으로부터 수익을 배부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그 수익을 받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14만 9,383주를 통정 매매 형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블랙펄 측의 시세 조정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김모 씨와 이모 씨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을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시세 조정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질 무렵 시세 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언론 매체의 추적 보도나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등으로 자신들의 시세 조정 범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불안이나 위기감, 자신들을 끌어들인 권모 씨 등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로 주로 권모 씨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와 같은 통화 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 조정 범행 관여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김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 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김모 씨가 민모 씨나 연모 씨 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적하지만 위각 문자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2011년 1월 13일경 이루어진 정산 이후의 문자 메시지로서 그 이전에도 김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 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에 관한 법리와 앞서 살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모 씨는 김모 씨 블랙펄 등 시세 조정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0년 10월 22일경 미래에셋대우 직원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유독 그날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이루어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미래에셋대우 직원 박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자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은 다양하고 특히 순차 공보가 일반적인 시세조정 행위에 따른 수익 분배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공범들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안해서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정산 관련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박모 씨로부터 정산에 관한 자문을 받다가 위 엑셀 파일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엑셀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매도 과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뭐, 김재현 후보가 이제 10%가 안 되지만 거의 10%잖아요. 많이 나오네. 근데 이렇게 5명의 오자 구도가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고, 그런데 그 5명의 구도에서 다 10% 정도. 와, 이렇게 이상씩 나오는 조사 결과도 저는 이제 거의 못 봤어요. 전문가도 처음 보는 이거요. 네. 현상이야.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와. 다 이제 한가닥 하시는 이제 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조사 결과는 ARS 방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ARS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응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응답 비율도 적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명도가 있으면 한 10% 이상 나와요. 이 조사들이. 그럼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김재현, 황교안 두 명의 후보도 한 10% 이제 근접하거나 이상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요. 이게 만약에 사람 면접원 조사로 하게 되면은 예. 아마 이분들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정치 관심도가 좀 낮으신 분들도 조사에 포함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20% 중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3.4%로 이제 1위를 차지하는데 격차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 오차범위 내죠. 내인 거예요. 이거 뭐 다 같다고 봐도 예,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용남 이제 후보가 되면 이제 21.4%, 국민의힘 유희동 21.2%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김용남 후보로 결정 나기 전에 된 거죠.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김용남 후보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후보라고 생각을 일반인들은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후보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지지 표출을 한 상황이니까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리하죠. 예, 캠페인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되고 또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강점은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내가 보수표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 흡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 판단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김용남 전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 무조건 축하만 하기에는 사실은 이 지역이 지금 조국 대표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어떤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희생적인 결단을 한 측면도 아마 본인이 감수를 좀 하고 받아들인 것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니 그 지금 뭐 나오는 보도를 취합해 보면은 네.
용남 하남 가남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광재 후보가 예. 이 평택을은 나는 조금 너무 좀 부담된다.